그날 결혼식장에는 300명이 넘는 하객이 있었습니다. 흰 장갑을 낀 안내원들이 부지런히 움직였고 생화로 장식된 아치 아래로 하얀 드레스에 신부가 걸어 들어오던 그 순간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 한마디가 터져 나올 줄은. 이 결혼 반대합니다. 식장 안이 얼어붙었습니다. 300명의 숨소리가 동시에 멈췄습니다. 하얀 드레스 자락이 흔들렸고 신랑의 손이 굳어버렸습니다. 사회자는 마이크를 쥔 채로 입을 열지 못했고 잠시 후 연주될 예정이었던 웨딩 마치는 영원히 그날 오후 2시 17분에 멈춰버렸습니다. 300명.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단 한 명.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던 맨 뒷줄에 조용히 앉아있던 그 사람이 일어섰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저는 오늘 그날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결혼식이란 무엇인지, 사랑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평생 지켜온 침묵이 얼마나 많은 것을 삼켜왔는지를. 이 이야기는 단순한 결혼식 소동이 아닙니다. 56년의 세월이 쌓인 이야기고 세 가족이 얽히고 설킨 이야기이며 한 여자가 평생을 참아온 끝에 결국 터뜨린 이야기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세요. 왜냐하면 그 결혼식이 멈춘 이유를 알게 되는 순간 여러분은 아마 오래 생각하게 되실 겁니다. 그 이야기를 시작하려면 우선 한 사람을 소개해야 합니다. 이정숙. 올해 72살입니다. 경상북도 안동에서 태어나 22살에 서울로 올라왔고 24살에 결혼했으며 그 이후로 50년 가까이 한 집에서 살았습니다. 키는 작은 편이지만 허리는 곧습니다. 흰 머리카락이 대부분이지만 정갈하게 단정히 묶었고 두 손은 거칩니다. 수십 년 동안 식구들의 밥을 짓고 빨래를 하고 마당을 쓸었던 손입니다. 웃을 때는 눈이 먼저 웃고 화가 났을 때는 절대 큰 소리를 내지 않습니다. 다만 입술이 얇게 다물어질 뿐입니다. 그녀의 남편은 박성재. 75살입니다. 평생 건설 관련 사업을 했고 지금은 명예회장 직함을 달고 있습니다. 말이 적고 결정이 빠르며 한번 마음먹으면 잘 돌아서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정숙이 평생 가장 사랑했고 가장 미워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슬아에는 3 자녀가 있습니다. 큰아들 박준혁은 48살로 아버지의 회사를 이어받아 대표이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냉정하고 계산적이며 어려서부터 아버지를 닮았다는 소리를 들어왔습니다. 그의 아내 김선영은 45살로 명문 집안 출신의 외모도 뛰어나지만 웃음 뒤에 무언가를 감추는 듯한 눈빛을 가진 여자입니다. 둘째 딸 박지연은 45살로 서울에서 작은 인테리어 회사를 운영합니다. 어머니를 가장 많이 닮았고 그래서인지 어머니의 말을 가장 잘 이해합니다. 남편 최민수는 47살로 조용하고 다소 소극적인 성격이지만 가족 모임에서는 항상 분위기를 풀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막내 아들 박승혁은 42살로 오랫동안 해외에서 공부하다 최근 귀국했습니다. 3 자녀 중 가장 자유로운 영혼이며 가족들의 기대와 자신이 원하는 삶 사이에서 늘 갈등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날 결혼식에 당사자들이 있습니다. 박승혁의 아들 박도연. 26살입니다. 막내 아들의 아들이니 이정숙에게는 손자입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IT 스타트업에 다니다가 2년 전부터 사귀던 여자친구와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신부는 한아름. 25살입니다. 경기도 수원 출신으로 부모님은 작은 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밝고 솔직한 성격으로 처음 만났을 때 이정숙도 호감을 가졌던 아이입니다. 그러나 구독자 여러분, 이 결혼식에는 비밀이 있었습니다. 세상에 드러나지 않은 비밀. 가족 중에서도 아는 사람이 많지 않은 비밀. 그리고 그 비밀을 알고 있는 단 한 사람이 결혼식 당일 맨 뒷줄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이정숙의 삶을 처음부터 따라가야 합니다. 그녀가 서울로 올라온 건 22살, 1974년의 봄이었습니다. 안동에서의 삶은 가난했습니다. 아버지는 농사를 지었고 어머니는 면에 있는 작은 가게에서 일했습니다. 5 남매 중 셋째였던 이정숙은 어려서부터 눈치가 빨랐습니다. 손이 많이 가는 집안에서 자란 아이들이 그러하듯 무엇이 필요한지 말하기 전에 먼저 알아채고 말보다 행동이 먼저인 아이였습니다. 서울에 올라온 건 사촌 언니의 권유였습니다. 서울에 오면 일자리가 많다. 공장도 있고 가게도 있고. 그 말 한마디에 보따리를 쌌습니다. 서울에서의 첫 직장은 성북구에 있는 작은 봉제 공장이었습니다. 새벽 6시에 출근해서 밤 10시가 넘어야 집에 돌아오는 날들이었습니다. 손가락은 늘 실밥에 긁혀 있었고 기숙사 방은 6명이 함께 썼습니다. 그래도 이정숙은 힘들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안동 집에 매달 돈을 붙이고 남은 돈으로 라디오를 하나 샀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했습니다. 박성재를 처음 만난 건 24살 1976년의 여름이었습니다. 봉제 공장 근처에 있는 분식집에서였습니다. 그날 이정숙은 야근이 끝나고 혼자 라면을 먹으러 들어갔고 박성재는 친구와 함께 맞은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그때 27살이었습니다. 키가 크고 눈이 또렷했으며 낡은 작업복을 입고 있었지만 어딘가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일을 배우는 중이라고 했습니다. 언젠가는 자기 회사를 차리겠다고 했습니다. 이정숙은 처음에 그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현장 일꾼들이 흔히 하는 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박성재의 눈빛은 달랐습니다. 허풍이 아니라 진심이 담긴 눈빛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두 사람은 가끔 그 분식집에서 마주쳤고 한 달이 지나 박성재가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저랑 한번 밥이나 먹지 않겠습니까? 이정숙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러나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이 시작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반년 동안 만났습니다. 돈이 없었기 때문에 데이트라고 해봐야 공원 산책이나 분식집이 전부였습니다. 그러나 이정숙은 그 시간들이 생애에서 가장 빛났던 시간이라고 기억합니다. 박성재는 꿈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언젠가 큰 회사를 만들겠다는 꿈, 부모님께 좋은 집을 드리겠다는 꿈, 그리고 이정숙에게 했던 말. 당신이 더 이상 공장 안 다녀도 되는 날을 만들겠습니다. 그 말에 이정숙은 처음으로 눈물을 흘렸습니다. 평생 스스로 꿋꿋하게 살아온 여자였지만 누군가가 자신을 걱정해 준다는 사실 자체가 눈물이 났습니다. 결혼을 반대한 건 박성재의 어머니, 즉 이정숙의 시어머니가 될 사람이었습니다. 박성재의 어머니 오술래. 그때 50살로 서울 마포구에서 작은 세탁소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박성재가 15살 때 사고로 일찍 세상을 떠났고 홀로 두 아들을 키워낸 강인한 여자였습니다. 오술래는 이정숙을 처음 본 날부터 마음에 들어 하지 않았습니다. 안동에서 올라온 공장 아가씨라고? 그녀는 아들에게 더 나은 집안의 여자를 바랐습니다. 배운 것이 있고 서울 출신이며 친정이 든든한 여자를. 이정숙은 그 기준에서 하나도 맞지 않았습니다. 박성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저는 이 사람과 결혼할 겁니다. 짧고 단호한 한마디였습니다. 오술래는 석 달 동안 아들과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결국 두 사람의 결혼을 허락했습니다. 아들의 뜻이 그토록 굳건하다면 막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결혼식은 1977년 3월 봄이 시작되던 무렵이었습니다. 크지 않은 식장이었습니다. 양가 친척들과 직장 동료들을 합쳐 50여 명 남짓. 이정숙의 드레스는 친정 언니에게 빌린 것이었고 꽃은 시어머니가 새벽 시장에서 직접 사온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정숙은 그날이 생애에서 가장 아름다운 날이었다고 기억합니다. 박성재가 이정숙의 손을 잡았을 때 행복하게 해줄게. 반드시. 라고 속삭였고 이정숙은 고개를 끄덕이면서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이라면 믿을 수 있다고. 이 사람과라면 어떤 삶도 견딜 수 있다고. 그 믿음이 이후 50년 가까이 이정숙을 버티게 만들었습니다. 때로는 그 믿음이 옳은지 의심했고 때로는 그 믿음이 틀렸다고 생각했지만 결국 그 믿음 하나로 이정숙은 모든 것을 견뎌냈습니다. 신혼생활은 마포구 작은 셋방에서 시작됐습니다. 방 2칸짜리 집이었는데 그중 한 칸에 시어머니가 함께 살았습니다.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박성재가 홀어머니를 혼자 둘 수 없다고 했고 이정숙도 그 말에 동의했습니다. 처음에는 괜찮았습니다. 시어머니 오순례는 며느리에게 살림을 가르쳐 주었고 된장을 담그는 법, 김치 담그는 법, 명절 음식을 차리는 법. 이정숙은 부지런히 배웠습니다. 그러나 갈등은 아주 작은 데서 시작됐습니다. 어느 날 아침 이정숙이 끓인 국에 대해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간이 약하네. 내 아들은 짭짤하게 먹는 걸 좋아해. 이정숙은 네, 다음에는 더 신경 쓸게요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나 마음속으로는 처음으로 뭔가 불편한 감정이 스쳤습니다. 박성재는 짭짤한 음식을 좋아한 적이 없었거든요. 그것은 아주 작은 불편함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작은 불편함이 매일 쌓였습니다. 그릇을 놓는 위치, 청소하는 방식, 남편을 대하는 태도까지. 시어머니의 기준은 늘 이정숙보다 높은 곳에 있었습니다. 이정숙은 참았습니다. 어려서부터 익혀온 습관이 그랬습니다. 불편한 것은 드러내지 않는 것, 참는 것, 견디는 것.
그러나 마음속에는 조금씩 아주 조금씩 무언가가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결혼 2년째 되던 해 처자들 준혁이 태어났습니다. 1979년 6월 장마가 시작되던 무렵이었습니다. 진통이 시작된 건 새벽 2시였고 박성재는 이정숙의 손을 꼭 잡고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버스는 끊겼고 택시를 잡지 못해서 결국 20분을 걸었습니다. 이정숙은 나중에 그 이야기를 할 때마다 웃습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당황했는지 구두가 한쪽이 벗겨진 줄도 몰랐어요. 아이가 태어났을 때 박성재는 복도에서 소리 없이 울었다고 했습니다. 간호사가 와서 건강한 아들입니다 라고 말하는 순간 그 크고 강인한 남자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어깨를 흔들었다고. 이정숙은 그 이야기를 전해 들었을 때 그것이 그 남자를 다시 한번 사랑하게 된 순간이었다고 기억합니다. 그러나 시어머니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손이 좀 더 크네. 우리 집 아이들은 다 손이 작았는데. 첫 손자를 보는 자리에서 나온 첫 마디가 그것이었습니다. 이정숙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의 침묵이 이후 50년의 이정숙을 만든 훈련이었습니다. 아이가 태어나고 살림은 더 팍팍해졌습니다. 박성재는 여전히 건설 현장을 뛰어다니고 있었고 수입은 들쑥날쑥했습니다. 어떤 달은 넉넉했고 어떤 달은 쌀을 살 돈이 빠듯했습니다. 이정숙은 아이를 키우면서도 부업을 했습니다. 친정 언니에게 배운 재봉 실력으로 집에서 옷을 수선해주는 일을 했습니다. 시어머니 몰래 하는 일이었습니다. 옷을 내는 며느리가 밖에서 돈을 버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집에서 아이나 잘 봐야지 무슨 바깥일이냐는 것이 시어머니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정숙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 달에 2만 원이든 3만 원이든 그 돈이 쌓이면 아이 분유가 되고 기저귀가 됐습니다. 그 작은 독립심이 이정숙을 버티게 만들었습니다. 구독자 여러분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시어머니와 한 지붕 아래 살며 참고 또 참고 그러면서도 가족을 위해 조용히 움직이는 삶. 그것이 그 시대 많은 여성들의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정숙의 삶이었습니다. 큰아들 준혁이 3살이 되던 해 둘째 딸 지연이 태어났습니다. 딸이라는 소식에 시어머니의 표정이 잠시 굳었습니다. 이정숙은 그 표정을 보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딸은 이정숙의 마음에 더 깊이 들어왔습니다. 작고 보드라운 손을 꼭 쥐고 있으면 이 아이는 자신처럼 살지 않게 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배우고 싶으면 배우게 하고 하고 싶은 말은 하게 하고 참지 않아도 되는 삶을 살게 하겠다고. 그 다짐은 이후 지연을 키우는 이정숙의 기준이 되었습니다. 박성재가 첫 번째 작은 회사를 차린 건 결혼 7년째 되던 해였습니다. 자본금 500만 원. 지인 둘과 함께 만든 소규모 건설 하청업체였습니다. 첫 해는 겨우 유지했습니다. 두 번째 해는 손해를 봤습니다. 세 번째 해에 처음으로 작은 이익이 났습니다. 박성재는 그 이익을 모두 다시 회사에 넣었습니다. 이정숙은 그 결정에 불안했지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옳다고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믿음이 흔들린 건 막내 아들 승혁이 태어나던 해였습니다. 결혼 10년째 세 번째 아이가 생겼을 때 박성재의 사업 파트너 한 명이 돈을 들고 도망갔습니다. 2천만 원. 그 시절 2천만 원은 어마어마한 돈이었습니다. 이정숙은 그 소식을 들은 날 밤 아이들이 잠든 뒤 부엌에서 혼자 울었습니다. 소리 없이 수도꼭지를 틀어놓고 흐르는 물소리에 묻어서. 박성재는 그날 밤늦게 들어와 부엌에 앉은 이정숙을 보았습니다. 미안하다. 단 2마디였습니다. 이정숙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신 잘못이 아니잖아요. 그 말을 하면서 이정숙은 또 울었습니다. 이번엔 소리를 내어서. 그것이 결혼 이후 처음으로 박성재 앞에서 소리 내어 온 날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첫 번째 균열이 시작됐습니다. 박성재는 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더 많은 시간을 바깥에서 보내게 되었고 이정숙은 새 아이를 혼자 키우는 시간이 늘어났습니다. 서로를 위한 시간이 줄었습니다. 부부 사이의 거리가 처음으로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그 거리는 이후 50년 동안 좁혀지기도 하고 다시 벌어지기도 하면서 결코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게 시작일 줄은 그때는 몰랐어요. 막내 승혁이 태어난 건 1987년 겨울이었습니다. 세 번째 아이는 다른 두 아이와 달리 이정숙이 혼자 병원에 갔습니다. 박성재는 지방 현장에 있었고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 옷을 내는 위층 방에서 자고 있었습니다. 이정숙은 혼자 신발을 신고 혼자 택시를 잡고 혼자 병원 접수를 했습니다.
새벽 3시 45분. 차가운 복도에 혼자 앉아서 진통을 버텼습니다. 옆 침대 여자는 남편과 친정어머니가 함께 와 있었고 이정숙은 그 모습을 보며 눈을 감았습니다.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부럽지 않다고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눈물은 흘렀습니다. 승혁이 세상에 나왔을 때 이정숙은 아이를 받아 안으면서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는 절대로 이 집에서 나처럼 살게 하지 않겠다. 이 아이만큼은 자유롭게 살게 하겠다. 그래서였을까요? 승혁은 세 자녀 중 가장 자유로운 아이로 자랐습니다. 그리고 그 자유가 훗날 이 가족에게 가장 큰 파란을 불러오게 됩니다. 결혼 15년째부터 이정숙의 삶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습니다. 박성재의 사업이 본격적으로 성장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작은 하청업체로 시작한 회사가 이제는 중견 건설회사로 성장해 있었습니다. 직원이 50명을 넘어섰고 서울 외곽에 사옥도 마련했습니다. 마포구 셋방을 벗어나 강남구 대치동의 30평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이정숙은 그 집에 처음 들어선 날을 지금도 기억합니다. 넓고 밝은 거실, 따로 있는 욕실, 베란다에서 보이는 서울의 야경. 이정숙은 베란다에 서서 오랫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박성재가 옆에 와서 섰습니다. 고생했어. 이정숙은 그 말을 들은 순간 목이 메었습니다. 50원짜리 하나도 아껴서 살았던 신혼시절, 물이 새는 천장 아래서 아이들을 재웠던 시간들, 시어머니의 눈치를 보며 혼자 부업을 했던 날들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고생이요? 당신도 고생했잖아요. 이정숙은 그렇게 말하고 돌아섰습니다. 눈물을 보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이정숙이 처음으로 편한 집에 살게 됐을 때 그녀가 느낀 것은 기쁨만이 아니었습니다. 그 기쁨 뒤에는 오랫동안 억눌려 있던 것들이 한꺼번에 올라오는 그 복잡한 감정. 그것을 설명할 말이 없어서 이정숙은 그냥 돌아섰습니다. 사업이 성장하면서 박성재는 더 많이 바빠졌습니다. 아침 일찍 나가 밤늦게 들어오는 날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접대가 잦았고 지방 출장도 늘었습니다. 이정숙은 혼자 세 아이를 돌봤습니다. 학교 방문, 학원 등록, 병원 예약, 숙제 검사. 아이들의 모든 일상은 이정숙이 혼자 감당했습니다. 박성재는 결정적인 순간에는 나타났습니다. 큰 시험 전날이라든지 아이가 많이 아프다든지. 그러나 그 결정적 순간 사이에 수많은 날들, 그 사소하고 지루하고 반복적인 날들은 이정숙의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준혁이 중학교에 입학하던 해였습니다. 이정숙이 주방에서 늦은 저녁을 준비하고 있을 때 박성재가 들어와서 외투를 벗으며 말했습니다. 오늘 준혁이 입학식 어땠어? 이정숙은 잠시 손을 멈췄습니다. 혼자 다녀왔어요. 짧은 침묵이 있었습니다. 바빴어. 오전에 회의가. 이정숙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국자를 들고 계속 국을 저었습니다. 그날 이정숙은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에게 화를 내봤자 달라지는 건 없다. 그냥 내가 하면 된다. 내가 다 하면 된다. 그 체념이 이정숙을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동시에 그 체념이 이정숙을 오랫동안 외롭게 만들었습니다. 큰아들 준혁이 대학에 들어가던 해, 둘째 딸 지연이 고등학생이 되었고 막내 승혁은 초등학교 5학년이었습니다. 그해 처음으로 시어머니 오순례의 건강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건망증이 심해졌습니다. 며칠 전에 한 이야기를 다시 하거나 식사를 했는지 잊거나 외출했다가 길을 헤매는 일이 생겼습니다. 이정숙은 시어머니를 데리고 병원에 갔습니다. 박성재는 바쁘다고 했습니다. 병원에서 의사가 말했습니다. 초기 치매 증상이 있습니다. 아직은 가벼운 단계지만 주의 깊게 관찰하셔야 해요. 이정숙은 그 말을 듣고 집에 돌아오는 길에 시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오순례는 이정숙의 손을 받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좀 이상해진 것 같지? 아니에요, 어머니. 그냥 피곤하신 거예요. 이정숙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거짓말이 그 순간만큼은 필요했습니다. 이정숙은 그날 집에 돌아와 박성재에게 검사 결과를 이야기했습니다. 박성재는 잠시 말이 없다가 말했습니다. 당신이 잘 봐줘. 그뿐이었습니다. 이정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신이 잘 봐줘. 그 네 마디가 이후 몇 년의 이정숙의 일상을 정해버렸습니다. 치매가 심해지는 시어머니의 곁을 지키는 것. 그것이 이정숙의 하루가 됐습니다.
준혁이 결혼을 한 건 31살 때였습니다. 며느리 김선영. 이정숙은 처음 선영을 만났을 때 이 아이가 보통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웃음이 예쁘고 말이 많으며 분위기를 주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상류층 집안 출신으로 예절도 갖춰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정숙은 그 웃음 뒤에 뭔가 있다는 것을 처음부터 느꼈습니다. 첫 만남에서 선영은 집 안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집이 정말 넓고 좋네요. 인테리어도 세련됐어요. 칭찬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정숙에게는 그 눈빛의 방향이 보였습니다. 집이 넓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집안의 규모를 가늠하고 있던 것입니다. 이정숙은 그것을 알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는 집안에 들어왔고 이정숙은 새로운 역할을 맡게 됐습니다. 이제는 며느리를 보는 시어머니가 된 것입니다. 오순례에게 그러했듯 선영도 이정숙에게 어려운 존재였습니다. 다만 방향이 달랐습니다. 오순례가 이정숙을 내려다봤다면 선영은 이정숙을 우회했습니다. 직접 부딪히지 않으면서도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방식. 그것이 김선영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이정숙이 살아온 삶을 되돌아보면 그녀는 항상 두 개의 세대 사이에 끼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 남편과 자식들 사이. 그 가운데서 이정숙은 자신을 위한 자리를 한 번도 만든 적이 없었습니다. 그것이 이정숙의 삶이었고 그것이 나중에 결혼식장에서 터진 그 한마디의 배경이 됩니다. 둘째 지연이 결혼한 건 준혁보다 2년 늦은 33살이었습니다. 남편 최민수는 조용한 사람이었습니다. 말이 많지 않았고 나서지 않았으며 가족 모임에서 항상 웃고 있었습니다. 이정숙은 민수를 처음 봤을 때 이런 사람이 지연이에게 맞을까 싶었습니다. 지연은 활달하고 솔직한 아이였기 때문에. 그러나 틀렸습니다. 지연과 민수는 서로를 잘 보완했습니다. 지연이 말하면 민수가 들었고 민수가 조용히 있으면 지연이 채웠습니다. 그 방식으로 두 사람은 안정적인 가정을 만들어갔습니다. 이정숙은 지연의 결혼식에서 남몰래 많이 울었습니다. 이 딸만큼은 나처럼 살지 않기를 바랐는데 그 바람이 어느 정도는 이루어진 것 같아서 기쁜 눈물이었습니다. 막내 승혁의 결혼은 가족에게 놀라움으로 다가왔습니다. 40이 가까워서야 결혼을 하겠다고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것도 오랫동안 해외에서 지내다 귀국한 직후였습니다. 상대는 이 가족 중 누구도 본 적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혼에서 훗날 손자 도연이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구독자 여러분, 승혁의 결혼에는 이정숙도 몰랐던 비밀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비밀이 20년 뒤 손자 도연의 결혼식에서 터지게 됩니다. 지금 당장은 그 이야기를 꺼내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비밀을 이해하려면 먼저 더 많은 것들을 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시어머니 오순례가 세상을 떠난 건 결혼 30년째 되던 해였습니다. 겨울이었습니다. 1월에 매서운 바람이 부는 날이었습니다. 오순례는 말년 5년을 거의 이정숙 곁에서만 살았습니다. 치매가 심해지면서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었고 이정숙이 밥을 먹이고 씻기고 약을 먹이고 산책을 데리고 다녔습니다. 박성재는 자주 오지 않았습니다. 사업이 바빴고 어머니의 상태가 심해질수록 어쩌지 못해 하는 눈치였습니다. 그러나 이정숙은 그것도 이해했습니다. 강한 어머니를 보며 자란 아들에게 그 어머니가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하는 모습은 견디기 힘든 것일 테니까. 오순례가 세상을 떠나기 사흘 전 잠깐 의식이 돌아온 순간이 있었습니다. 이정숙의 손을 잡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너한테 못되게 굴었어. 이정숙은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30년 동안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말이었습니다. 어머니, 그런 말씀 마세요. 아니야. 알고 있어. 고마웠어, 정수가. 오순례는 그 말을 마지막으로 다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사흘 뒤 조용히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정숙은 장례식장에서 눈물을 참았습니다. 친지들이 효부다, 대단하다 말했습니다. 이정숙은 그 말들의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 빈소 옆 작은 방에 혼자 앉아서 이정숙은 오랫동안 울었습니다. 왜 우는지 자신도 정확히 알 수 없었습니다. 슬픔인지 안도인지 아니면 그 30년 동안 쌓아온 것들이 한꺼번에 쏟아지는 것인지. 새벽 2시가 지나도 울음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때 문이 열렸습니다. 지연이었습니다. 엄마. 딸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이정숙 옆에 앉아 어깨를 감쌌습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이정숙은 딸의 어깨에 기대어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기댔습니다. 평생 기대지 않고 살아온 여자가 처음으로 기댔습니다. 시어머니가 돌아가신 뒤 이정숙은 처음으로 숨통이 트이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것을 말하는 것이 나쁜 사람처럼 보일까봐 이정숙은 오랫동안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사실이었습니다. 30년 동안 시어머니를 중심으로 돌아가던 집안이 처음으로 이정숙 중심으로 재편될 수 있었습니다. 박성재도 달라졌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간 뒤 박성재는 처음으로 이정숙에게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당신이 얼마나 힘들었을지 이제야 알 것 같아. 이정숙은 그 말을 듣고 빙긋 웃었습니다. 30년이 지나서 알면 뭐가 달라져요. 농담처럼 말했지만 그 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박성재는 그 말에 한동안 아무 말을 못했습니다. 이정숙은 그 침묵이 그 나름대로의 사과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다그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이 부부의 방식이었습니다.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아도 서로 알고 서로 용서하고 다음날 아침 밥상을 차리는 것. 그것이 50년 가까이 이어온 이 부부의 방식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폭풍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재산 문제가 처음으로 수면 위로 떠오른 건 박성재가 70살 생일을 맞이하던 해였습니다. 그날 가족 모두가 모였습니다. 준혁 부부, 지연 부부, 승혁 그리고 손주들까지. 강남의 한 한정식집을 통째로 빌려 저녁을 했습니다. 저녁 자리는 화기애애했습니다. 그러나 이정숙은 그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무언가 이상한 것을 느꼈습니다. 큰며느리 선영이 박성재 옆에 유달리 바짝 붙어 앉아 있었습니다. 술을 따르고 음식을 집어들이고 웃음을 맞추고. 그 모습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저녁이 끝날 무렵 준혁이 말을 꺼냈습니다. 아버지, 이제 슬슬 회사 지분 정리를 생각해 보셔야 하지 않을까요? 준비하실 때가 된 것 같아서요. 박성재는 그 말에 잔을 내려놓았습니다. 내가 아직 죽지 않았어. 짧고 단호한 말이었습니다. 준혁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정숙은 그날 저녁 깨달았습니다. 아이들이 이미 계산을 시작했다는 것을. 아버지의 70살 생일 자리에서 상속 이야기가 나왔다는 것 자체가 그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이정숙은 집에 돌아오는 차 안에서 창밖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내가 50년 가까이 이 집안을 지켜왔는데 정작 내 자리는 어디에 있는 걸까? 그 질문이 머릿속에 들어온 건 그날이 처음이었습니다. 그리고 한번 들어온 그 질문은 이후로 떠나지 않았습니다. 준혁과 선영의 움직임은 그 이후로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박성재에게 전화가 더 자주 걸려왔습니다. 식사 자리를 만들고 선물을 보내고 주말마다 방문했습니다. 그 모든 것이 자연스럽게 보였지만 이정숙의 눈에는 달리 보였습니다. 어느 날 이정숙이 2층에서 내려오다가 박성재와 준혁의 대화를 들었습니다. 아버지, 회사 지분을 제가 좀 더 가져가는 게 안정적이에요. 제가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니까. 그건 나중에 생각해. 승혁이 형은 해외에 있다 와서 회사 사정을 잘 모르잖아요. 그리고 지연 누나는. 됐어. 이정숙은 그 자리에서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계단을 다시 올라갔습니다. 가슴이 뻐근했습니다. 아이들이 서로를 밀어내고 있다는 것이 이토록 생생하게 느껴지는 것이. 구독자 여러분, 한 사람이 평생을 바쳐 키운 자식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두고 이런 대화를 나눈다면 여러분은 어떤 기분이 드실까요? 이정숙은 그 자리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이정숙의 방식이었으니까요. 그러나 마음속에서는 무언가가 단단히 굳어가고 있었습니다. 지연이 찾아온 건 그로부터 한 달 뒤였습니다. 둘만 있을 때 지연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 오빠 움직임이 좀 이상하지 않아요? 이정숙은 잠시 딸을 바라봤습니다. 어떤 게? 아버지한테 변호사를 소개시켜 줬대요. 유언장 관련해서. 이정숙은 그 말에 찻잔을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그 이야기는 아버지한테서 들었어? 아니, 준혁 오빠 쪽 얘기가 들려서요. 아버지가 이미 변호사를 만나셨다고. 이정숙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알았어. 그뿐이었습니다. 지연은 엄마의 표정을 읽으려 했지만 이정숙은 아무것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평생 익혀온 표정 관리였습니다. 그날 밤 이정숙은 오랫동안 잠들지 못했습니다. 새벽 1시, 2시, 3시.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이 집안에서 50년 가까이 살아왔는데 정작 나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가. 그 물음이 가슴속에서 소리 없이 울렸습니다. 이정숙이 서랍 속에 편지를 발견한 건 우연이었습니다. 박성재의 서재를 청소하던 날이었습니다. 먼지가 쌓인 책들을 꺼내 닫고 오래된 서류들을 정리하는 중이었습니다. 책상 서랍 맨 아래 칸. 그 안에는 낡은 봉투 하나가 있었습니다. 이정숙은 처음에는 그냥 넘기려 했습니다. 남편의 서류를 함부로 보는 것이 어딘가 예의 없는 일처럼 느껴졌으니까요. 그러나 봉투 겉면에 적힌 이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정숙 본인 앞. 이정숙의 이름이었습니다. 남편의 서랍 속에 이정숙 앞으로 쓰인 봉투가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언제 쓰인 것인지 날짜는 없었습니다. 봉투는 한 번도 열린 적이 없었습니다. 봉인이 그대로였습니다. 즉 박성재가 이정숙에게 전해주지 않은 편지였습니다. 이정숙은 한동안 그 봉투를 손에 든 채 서 있었습니다. 열어야 할까? 그것이 50년 가까운 결혼 생활 중 가장 중요한 질문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이정숙은 봉투를 가지고 자신의 방으로 왔습니다. 문을 잠갔습니다. 커튼을 쳤습니다. 침대 모서리에 앉아서 봉투를 무릎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한 10분은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편지지 2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누런 편지지였습니다. 오래된 것이 분명했습니다. 글씨는 이정숙이 알지 못하는 필체였습니다. 즉 박성재가 쓴 편지가 아니었습니다. 이정숙은 첫 문장을 읽었습니다. 정숙 씨, 저는 이 편지를 쓰는 것이 옳은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쓰지 않으면 평생 후회할 것 같아서 씁니다. 이정숙은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누가 쓴 편지인가? 마지막 장을 먼저 넘겼습니다. 편지 아래에는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한영수. 이정숙은 그 이름을 보는 순간 손이 굳었습니다. 한영수. 그 이름은 이정숙의 기억 깊은 곳에 있었습니다. 22살 서울로 올라오던 해. 공장 기숙사에서 같이 지냈던 여자. 나중에 먼저 공장을 그만두고 고향으로 내려간 여자. 그리고 그 이후로 연락이 끊겼던 여자. 그 한영수가 이정숙에게 편지를 썼고 그 편지가 박성재의 서랍 속에서 봉인된 채로 있었습니다. 이정숙은 편지를 읽었습니다. 편지의 내용은 이러했습니다. 한영수는 이정숙과 공장에서 함께 지내던 시절 박성재를 먼저 만났다고 했습니다. 이정숙이 박성재를 만나기 반년 전의 일이었습니다. 한영수와 박성재는 3달 정도 만났습니다. 그러나 한영수의 집안 사정으로 고향으로 내려가게 되면서 헤어졌습니다. 그리고 한영수가 고향으로 내려간 지 2달 뒤 박성재가 이정숙을 만났습니다. 편지는 이렇게 이어졌습니다. 저는 그것을 원망하지 않아요. 인연이 아니었던 거겠죠. 그런데 정숙 씨, 제가 이 편지를 쓰는 이유는 다른 데 있어요. 이정숙은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고향으로 내려가기 직전 성재 씨에게 사실 하나를 말했어요. 그런데 성재 씨가 그 사실을 정숙 씨에게 말하지 않은 것 같아서요. 이정숙은 숨을 참으며 다음 줄을 읽었습니다. 성재 씨와 제 사이에 아이가 생겼었어요.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이정숙은 한동안 편지를 내려다보기만 했습니다. 문장들이 눈앞에서 흔들렸습니다. 손이 너무 떨려서 편지지를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성재 씨와 제 사이에 아이가 생겼었어요. 그 아이는 태어났어요. 제가 혼자 낳았어요. 남자아이였어요. 저는 그 아이를 기를 수 없어서 입양을 보냈어요. 그 아이의 생년월일은 1977년 2월이에요. 1977년 2월. 이정숙의 머릿속에서 숫자들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박성재와 이정숙이 결혼한 것은 1977년 3월이었습니다. 즉 박성재와 한영수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는 이정숙과 박성재가 결혼하기 한 달 전에 태어난 것이었습니다. 그 아이가 입양됐다는 것은 그 아이가 어딘가에 살아있을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정숙은 편지를 무릎 위에 내려놓고 눈을 감았습니다. 눈물이 비오듯 쏟아졌습니다. 소리 없이. 커튼이 쳐진 방 안에서 아무도 모르게 이정숙은 혼자 울었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이 순간 이정숙이 느낀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배신감이었을까요? 분노였을까요? 아니면 50년 가까이 함께 살아온 남편에 대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복잡한 감정이었을까요? 저는 이정숙에게 물었습니다. 그때 무슨 생각을 했냐고. 이정숙은 잠시 생각하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르겠더라고요. 화가 나야 하는데 화가 안 났어요. 슬프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고. 무서웠다고요? 그 아이가 지금 어디 있을까 싶어서요. 편지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한영수는 이 편지를 쓴 이유가 있다고 했습니다. 자신은 얼마 전 건강이 나빠졌고 죽기 전에 한 가지만은 정리하고 싶었다고. 그 아이를 찾아봐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편지의 마지막 문장은 이러했습니다. 정숙 씨가 이 편지를 받게 된다면 부탁드려요. 그 아이가 자신의 뿌리를 알 수 있게 해주세요. 아이 이름은 입양 전에 성재 씨가 지어줬어요. 영민이라고 했어요. 영민. 이정숙은 그 이름을 소리 없이 되뇌었습니다. 영민. 박성재가 이름을 지어줬다. 그렇다면 박성재는 알고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아이가 태어난 것을. 그 아이에게 이름을 지어준 것을. 그리고 그것을 50년 가까이 이정숙에게 말하지 않았다는 것을. 이정숙은 그날 밤 박성재와 마주 앉았습니다. 저녁 식사 자리였습니다. 평소처럼 두 사람이 마주 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이정숙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박성재도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정숙을 한번 흘끔 봤습니다. 이정숙의 표정이 달라 보였는지 아니면 무언가 눈치를 챘는지. 왜 그래요, 표정이? 이정숙은 그 말에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일어나 부엌으로 갔습니다. 그날 밤 이정숙은 편지를 다시 읽었습니다. 3번, 4번.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당장 박성재에게 따지지 않겠다고. 먼저 그 아이를 찾아보겠다고. 영민이라는 이름으로 태어난 아이. 1977년 2월생. 입양된 남자아이. 그 아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그것을 먼저 알아야겠다고. 이정숙은 그날부터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정숙은 딸 지연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입양 관련해서 기록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지연은 눈을 깜빡였습니다. 갑자기 왜요? 엄마 무슨 일 있어요? 아는 사람이 물어봐서. 지연은 잠시 엄마의 얼굴을 바라봤지만 이정숙의 표정에서 아무것도 읽을 수 없자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입양 관련 기관에 신청하면 기록을 찾을 수 있대요. 다만 시간이 좀 걸리고. 이정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방법으로 해볼게. 그렇게 이정숙은 혼자 조용히 그 아이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박성재에게도 말하지 않고. 편지를 발견한 것도 한영수라는 이름도 영민이라는 아이도. 이정숙은 그 모든 것을 혼자 안고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로부터 2달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 손자 도연의 결혼 준비가 한창이었습니다. 승혁의 아들 도연이 한아름과 결혼식을 올리게 된 것이었습니다. 식장은 강남구에 있는 대형 웨딩홀을 잡았습니다. 하객은 300명 이상이 될 예정이었습니다. 이정숙은 결혼 준비를 도우면서도 머릿속은 다른 곳에 가 있었습니다. 입양기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1977년 2월생 남성 영민이라는 이름으로 입양된 기록을 찾았습니다. 이정숙은 그 말을 들으며 손을 꽉 쥐었습니다. 그 아이가 지금 어디 있나요? 잠시 침묵이 있었습니다. 현재 서울에 거주하시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그리고 담당자가 말한 이름. 이정숙은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름이 이정숙이 너무나 잘 아는 사람의 이름이었기 때문입니다. 구독자 여러분, 이정숙이 들은 그 이름이 누구였을까요? 그것이 바로 이 이야기의 첫 번째 반전입니다. 입양기관 담당자가 말한 이름은 최민수였습니다. 지연의 남편. 이정숙의 둘째 사위. 이정숙은 전화를 끊고 한동안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최민수. 그 조용하고 다정한 남자. 지연을 진심으로 아끼고 가족 모임에서 항상 웃음을 주던 그 남자. 이정숙이 우리 지연이 잘 만났다고 생각했던 그 남자. 그 남자가 박성재와 한영수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라고? 이정숙은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한참 동안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서서히 여러 장면들이 떠올랐습니다. 처음 민수를 만났을 때 박성재가 그를 유독 좋아했다는 것이. 사위 중에는 민수가 제일 마음에 들어라고 했던 말이.
민수가 술을 한잔 하다 보면 박성재와 유난히 잘 맞았다는 것이, 박성재가 민수에게 유달리 살갑게 굴었다는 것이, 그것이 단순한 호감이 아니었을 수도 있습니다. 박성재는 알고 있었던 것인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몰랐을 수도 있습니다. 세상 어딘가에 자신의 아들이 있다는 것은 알지만 그 아들이 사위가 됐다는 것은 몰랐을 수도 있습니다. 이정숙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민수는 모르고 있다는 것. 지연도 모르고 있다는 것. 이 비밀을 이정숙 혼자 알게 됐다는 것. 이정숙은 며칠 동안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밥도 제대로 먹지 못했습니다.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생각이 꼬리를 물었습니다. 민수에게 말해야 하는가? 지연에게 말해야 하는가? 박성재에게 먼저 따지고 사실을 확인해야 하는가? 아니면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아야 하는가? 이 비밀을 세상에 꺼낸다면 무슨 일이 생길까? 민수는 어떻게 받아들일까? 지연은 어떤 표정을 지을까? 박성재와 지연 사이에, 지연과 민수 사이에 무슨 균열이 생길까? 이정숙은 혼자 그 모든 것을 상상했습니다. 그리고 그 상상이 너무 무거워서 숨이 막혔습니다. 어느 날 새벽 3시 이정숙은 부엌에서 물을 마시다가 거울을 봤습니다. 흰 머리, 깊어진 주름, 지쳐 보이는 눈. 이정숙은 거울 속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나는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손자 도연의 결혼식이 다가왔습니다. 이정숙은 결혼식 준비에 몸으로는 함께했습니다. 식장을 미리 가보고 꽃 장식을 확인하고 답례품을 챙겼습니다. 그러나 마음속에는 폭풍이 휘몰아치고 있었습니다. 결혼식 3일 전 이정숙은 박성재에게 말했습니다. 영민이 이야기 알아요? 저녁 식사를 마치고 차를 마시던 시간이었습니다. 박성재는 찻잔을 들다가 멈췄습니다. 그 멈춤 자체가 답이었습니다. 이정숙은 그 멈춤을 보면서 모든 것을 알았습니다. 한영수 씨 편지 읽었어요. 박성재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10초였는지 2분이었는지 이정숙은 알지 못합니다. 어디서 찾았어? 서재 서랍에 있었어요. 또 침묵이 흘렀습니다. 언제부터 알고 있었어요? 박성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언제부터냐고요? 이정숙의 목소리가 처음으로 떨렸습니다. 박성재가 천천히 찻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처음부터. 그 두 마디가 이정숙의 50년을 통째로 흔들었습니다. 처음부터. 결혼 전부터 알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한영수와의 아이가 태어났다는 것을. 그 아이가 어딘가에 있다는 것을. 그 아이에게 영민이라는 이름을 지어줬다는 것을. 그리고 그것을 50년 동안 이정숙에게 말하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이정숙은 그 순간 어떤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일어서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았습니다. 잠그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불을 끌어당겨 얼굴을 묻었습니다. 소리가 나지 않았습니다. 눈물만 흘렀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이정숙이 그 순간 느낀 것을 말로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 배신이라고 하기엔 너무 오래된 일이고 분노라고 하기엔 이미 무뎌진 감정이며 슬픔이라고 하기엔 그 말조차 모자랐습니다. 50년. 그 긴 세월 동안 함께 살아온 남편이 단 한 번도 말하지 않은 것이 있었다는 것. 이정숙은 그것이 가장 무거웠습니다. 결혼식 전날 밤 이정숙은 결심했습니다. 그 결심이 무엇인지 아직은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이정숙은 그날 밤 오랫동안 깨어 앉아서 50년 동안 자신이 살아온 날들을 하나하나 되짚었습니다. 공장 기숙사의 작은 방. 박성재와 처음 만났던 분식집. 흰 드레스와 빌린 꽃. 새 아이를 낳던 새벽들. 시어머니의 마지막 말. 아이들이 자라는 모습. 재산 문제로 갈라지기 시작한 자식들. 그리고 민수. 이정숙은 그 모든 장면들을 마음속에서 천천히 지나쳤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나는 50년 동안 단 한 번도 내 이야기를 한 적이 없었다. 모두의 이야기를 들었고 모두를 위해 움직였으며 모두를 위해 참았지만 나 자신의 이야기를 제대로 꺼낸 적이 없었다. 그 깨달음이 이정숙을 그 결심으로 이끌었습니다. 결혼식 당일 오후 2시 17분 300명이 넘는 하객이 가득 찬 웨딩홀에서 신부 한아름이 아치 아래를 걷고 신랑 도연이 기다리고 있는 그 순간 맨 뒷줄에 앉아있던 이정숙이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이 결혼 반대합니다. 300명이 숨을 멈췄습니다. 웨딩홀의 천장까지 가득 채우고 있던 소음이 그 한마디와 함께 빨려 들어가듯 사라졌습니다. 오후 2시 17분. 신부 한아름이 아치 아래에서 멈춰 섰습니다. 흰 드레스 자락이 바람 한 점 없이 조용히 늘어졌습니다. 신랑 도연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사회자는 마이크를 쥔 손이 굳었습니다. 맨 뒷줄에서 일어선 사람. 처음에는 아무도 그가 누구인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키가 작고 흰 머리를 단정히 묶은 노인. 신랑 측 하객인지 신부 측 하객인지도 모르는 사람. 그러나 앞줄에 앉아있던 가족들은 알았습니다. 박성재가 굳어졌습니다. 준혁이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지연이 자리에서 반쯤 일어섰습니다. 승혁의 눈이 커졌습니다. 사위 최민수는 처음에 영문을 몰랐습니다. 그러나 지연이 자신의 팔을 꼭 붙잡는 것을 느끼며 무언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정숙은 서 있었습니다. 300명의 시선이 자신에게 쏠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그러나 손은 떨리지 않았습니다. 50년을 참아온 여자의 손이었습니다. 이제 떨 이유가 없었습니다. 사회자가 마이크를 들었습니다. 저 잠깐만요. 하객 여러분 잠시. 그러나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이정숙이 다시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웨딩홀의 고요함 속에서 그 목소리는 구석까지 닿았습니다. 저는 이 결혼식을 멈춰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박성재가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정숙 씨. 이정숙은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50년을 함께 살아온 남편. 평생 사랑했고 평생 미워했으며 평생 이해하려 했고 평생 참아왔던 남편. 이정숙은 그 눈빛을 보면서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말해야 해요. 이 자리에서. 준혁이 아내 선영의 팔을 잡으며 일어섰습니다. 어머니 지금 무슨 일이에요? 결혼식 중에. 이정숙은 준혁을 바라봤습니다. 앉아라. 단 2마디였습니다. 준혁은 어머니의 눈빛에 압도돼 자리에 앉았습니다. 이정숙은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낡은 편지 봉투와 새로 출력한 문서 한 장. 그것을 들고 이정숙이 앞으로 걸었습니다. 300명의 하객들 사이를 지나 앞으로. 하객들은 길을 비켜줬습니다. 아무도 말리지 않았습니다. 이정숙이 단상 앞에 섰습니다. 신랑 도연과 신부 한아름이 이정숙을 바라봤습니다. 두 젊은 사람의 얼굴에는 당혹감과 두려움이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이정숙은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봤습니다. 도연아. 내 할머니. 도연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할머니가 오늘 이 자리에 온 건 너희 결혼을 막으려는 게 아니야. 웅성거리던 공간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그런데 너희가 결혼하기 전에 이 가족이 먼저 알아야 할 것이 있어. 이정숙이 손에 든 문서를 들어 보였습니다. 이건 입양기관에서 받은 공식 문서야. 박성재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얼굴이 굳어 있었습니다. 우리 가족 중에 스스로 모르고 있는 사람이 있어. 지연이 남편 민수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이정숙은 민수를 바라봤습니다. 민수야. 민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응? 너는 태어날 때부터 최씨 집안 아이가 아니야. 순간 지연이 숨을 들이켰습니다. 민수는 표정이 굳었습니다. 이정숙은 눈을 감지 않았습니다. 너는 1977년 2월에 태어났어. 그리고 입양됐어. 너의 생부는 우리 아버지야. 그 말이 끝나는 순간 웨딩홀 전체가 다시 한번 얼어붙었습니다. 박성재가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지연의 입에서 소리가 새어 나왔습니다. 민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눈이 커진 채로 이정숙만 바라봤습니다. 이정숙은 눈물이 흐르고 있었지만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 결혼은 막아야 한다는 게 아니야. 도연이와 아름이의 결혼은 상관없어. 이정숙은 도연을 바라봤습니다. 할머니가 이 자리에서 말하는 건 이 가족 안에 50년 동안 숨겨온 것이 있었다는 것을 더 이상 숨길 수 없어서야. 웨딩홀 안에 여전히 300명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정숙에게는 그 300명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앞에 있는 가족들만 보였습니다. 박성재, 준혁과 선영, 지연과 민수, 승혁, 그리고 도연과 아름.
이 가족 전체에게 이정숙은 50년 만에 처음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이정숙이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편지를 발견한 것, 한영수라는 이름, 박성재와의 아이, 입양된 영민, 그리고 그 영민이 최민수라는 사실. 담담하게 그러나 한 글자도 빠뜨리지 않고. 웨딩홀 안에서 사람들은 각자 다른 반응을 보였습니다. 일부 하객들은 귓속말을 주고받았습니다. 일부는 자리를 피하려 했지만 다리가 굳었습니다. 일부는 스마트폰을 들었다가 내렸습니다. 가족들의 반응은 각기 달랐습니다. 박성재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얼굴을 들지 못했습니다. 50년 동안 가슴에 묻어뒀던 것이 300명 앞에서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준혁은 분노했습니다. 어머니, 지금 이게 무슨 짓이에요? 결혼식장에서 이정숙은 준혁을 바라봤습니다. 준혁아, 나는 지금 진실을 말하고 있어. 이런 자리에서 이런 말을 해야 했어요?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이정숙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있었겠지. 그런데 나는 50년 동안 다른 방법을 써왔어. 조용히 참고 기다리면서. 그게 달라지는 게 없더구나. 준혁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선영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눈빛이 빠르게 계산하고 있다는 것을 이정숙은 알았습니다. 지연은 울고 있었습니다. 민수의 손을 잡고 남편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민수는 처음에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10분쯤 지났을까요? 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할머니. 이정숙이 민수를 바라봤습니다. 제가 정말 그런 건가요? 이정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수의 눈에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그는 박성재를 바라봤습니다. 박성재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박성재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그 장면을 저는 지금도 선명하게 기억합니다. 50년 만에 아들과 눈을 마주친 아버지. 평생 몰랐던 진실을 알게 된 아들. 그 두 사람이 결혼식장 한가운데서 눈물을 흘리는 모습. 그것이 이정숙이 원했던 것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진실을 드러내는 것. 숨겨진 것을 꺼내는 것. 아무리 오래됐어도 진실은 진실이라는 것. 결혼식은 1시간 가까이 중단됐습니다. 사회자가 하객들에게 잠시 자리를 비워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많은 하객들이 웨딩홀 밖으로 나갔습니다. 남은 사람들은 가족뿐이었습니다. 박성재가 처음으로 말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어. 방 안에 있던 모든 가족이 그 말을 들었습니다. 영민이가 민수가 태어났을 때 내가 그때 이정숙에게 말했어야 했어. 결혼 전에. 그게 옳은 일이었어. 왜 안 했어요? 지연이 물었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박성재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무서웠어. 잃을까봐. 이정숙을 바라봤습니다. 당신을 잃을까봐. 당신이 떠날까봐. 이정숙은 그 말을 들으며 오랫동안 눈을 감았습니다. 무서워서 말 못한 것이었습니다. 50년 동안. 이정숙을 잃을까봐. 그 말이 이정숙을 용서로 이끌었는지 아니면 더 깊은 슬픔으로 이끌었는지. 이정숙 자신도 그 순간에는 알지 못했습니다. 준혁이 자리를 박차고 나가려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결혼식이 진행될 수 있겠어요? 도연이한테는 어떻게 설명해요? 이정숙이 말했습니다. 준혁아. 준혁이 멈췄습니다. 너는 지금 화가 났지? 당연하죠. 그 화가 아버지한테 향해야 해. 나한테 향하면 안 돼. 준혁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선영이 조용히 준혁의 팔을 잡았습니다. 이정숙은 그 모습을 봤습니다. 선영이 이 상황에서 준혁을 통제하려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것은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도연이 말했습니다. 할머니. 이정숙이 손자를 바라봤습니다. 민수 삼촌이 할아버지 아들이라는 게 진짜예요? 이정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연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러다가 민수를 바라봤습니다. 삼촌. 민수가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럼 저랑 형제인 거예요? 민수는 그 말에 잠시 멍했습니다. 그리고 웃었습니다. 눈물이 흐르면서 웃었습니다. 그렇게 되는 건가? 그 웃음이 웨딩홀 안의 무거움을 조금 걷어냈습니다.
신부 아름도 눈물을 닦으며 도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결혼해요. 할머니 앞에서. 이정숙이 아름을 바라봤습니다. 그 밝고 솔직한 아이가. 이정숙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고맙다. 이정숙은 아름에게 말했습니다. 이 가족에 들어오는 게 이렇게 복잡한데도. 아름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복잡한 가족이 더 따뜻할 때도 있잖아요. 이정숙은 그 말을 듣고 오랫동안 아름을 바라봤습니다. 이 아이가 내 손자 옆에 있어야 한다는 것을 처음으로 진심으로 생각했습니다. 결혼식은 다시 시작됐습니다. 1시간이 지난 후 남은 하객들이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사회자가 말했습니다. 잠시 지연됐습니다. 이제 결혼식을 이어가겠습니다. 웨딩 마치가 다시 울렸습니다. 그러나 그 웨딩 마치는 1시간 전의 것과 달랐습니다. 더 무겁고 더 진했으며 더 진심으로 들렸습니다. 도연과 아름이 서로의 손을 잡았습니다. 박성재는 눈이 붉어진 채로 앉아 있었습니다. 이정숙이 그 옆에 앉았습니다. 두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박성재가 이정숙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정숙은 그 손을 뿌리치지 않았습니다. 잡혀줬습니다. 50년을 함께 살아온 두 사람이 모든 것이 드러난 그 자리에서 말없이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이정숙은 후에 저에게 말했습니다. 그 손이 따뜻했어요. 50년 동안 그 손을 잡아왔는데 그날처럼 따뜻하게 느껴진 적이 없었다고. 진실이 드러난 자리에서, 거짓이 없어진 자리에서 비로소 그 손의 온기가 느껴졌다고. 결혼식이 끝나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가족들은 각자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그 일주일 전과 똑같이 돌아가지는 않았습니다. 박성재는 사흘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밥을 먹고 씻고 잠을 자는 일상적인 것들은 했지만 이정숙에게 먼저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이정숙도 기다렸습니다. 나흘째 저녁 박성재가 말했습니다. 미안해요. 두 글자. 이정숙은 밥을 먹다가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뭐가요? 다. 이정숙은 그 대답을 듣고 잠시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의 저녁이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다라고 하면 너무 광범위해요. 이정숙이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50년치가 달아서. 이정숙은 그 말에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알았어요. 그뿐이었습니다. 알았어요. 그 두 마디가 이정숙의 용서였습니다. 용서를 용서라고 말하지 않는 방식. 그것이 이정숙이 50년 동안 살아온 방식이었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이정숙의 그 대답이 어떻게 느껴지시나요? 충분하지 않다고 느끼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 긴 세월의 비밀에 비해 너무 짧은 마무리라고. 그러나 이정숙에게는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더 이상의 설명도, 더 이상의 사과도, 더 이상의 눈물도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충분히 오래 울었으니까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민수가 이정숙을 찾아왔습니다. 혼자였습니다. 지연 없이. 이정숙은 민수를 거실에 앉히고 차를 끓였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민수가 말했습니다. 제가 입양된 걸 어릴 때부터 알고 있었어요. 이정숙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양부모님이 알려줬어요. 어릴 때부터. 그래서 그건 충격이 아니었는데. 그럼? 제 생부가 장인 어른이라는 게. 민수는 찻잔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처음에는 믿기지 않았어요. 그런데 생각해보니까 장인 어른이 저를 유독 좋아하셨거든요. 처음 만났을 때부터. 그때는 그냥 성격이 맞나 보다 했는데. 이정숙은 그 말을 들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그게 이유가 있었던 거더라고요. 민수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할머니. 응. 감사해요. 그 자리에서 말해줘서. 이정숙은 눈을 떴습니다. 결혼식장에서 말하는 게 맞는 방법인지는 저도 모르겠어. 그 방법밖에 생각이 안 나서. 민수는 웃었습니다. 그래도 감사해요. 몰랐다면 평생 모르고 살았을 거니까. 그게 더 나을 수도 있었어. 아니에요. 알고 싶었어요. 내가 어디서 왔는지. 이정숙은 민수의 얼굴을 오랫동안 바라봤습니다. 박성재를 닮은 눈매. 넓은 어깨.
말수가 적고 조용한 성격. 그 모든 것이 지금 보니 보였습니다. 박성재 씨 아들 맞네. 이정숙이 작게 말했습니다. 민수가 웃었습니다. 그러게요. 두 사람은 그날 3시간을 이야기했습니다. 차를 3잔 마시면서. 박성재가 민수를 처음으로 제대로 만난 건 결혼식이 끝나고 2달이 지나서였습니다. 지연의 주선으로 조용한 식당에서 단둘이 밥을 먹었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나눴는지는 이정숙도 모릅니다. 두 사람이 돌아왔을 때 박성재의 눈이 붉었고 민수는 조용했습니다. 지연이 나중에 이정숙에게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민수한테 무릎 꿇으셨대요. 이정숙은 그 말을 듣고 잠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민수가 어떻게 했어? 일으켜 드렸대요. 그리고 한동안 둘이 아무 말도 안 했다고. 이정숙은 그 장면을 상상했습니다. 식당 안의 두 남자. 아버지와 아들. 50년 만에 마주한 두 사람.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번엔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무엇이라고 이름 붙이기 어려운 그러나 나쁘지 않은 감정이었습니다. 구독자 여러분이라면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평생 몰랐던 아버지가 무릎을 꿇는 것을 보고 민수는 일으켜 드렸습니다. 그것이 민수의 대답이었습니다. 6달이 지났습니다. 가족의 모습이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준혁이었습니다. 결혼식 그날 이정숙에게 무슨 짓이냐고 했던 준혁. 그 준혁이 어느 날 이정숙을 찾아왔습니다. 선영 없이 혼자. 어머니. 이정숙은 준혁을 마주 앉았습니다. 준혁은 한동안 말을 찾지 못했습니다. 제가 어머니한테 너무 못되게 굴었던 것 같아요. 이정숙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상속 문제도 그렇고. 어머니 마음은 생각 안 하고 아버지 것만 생각했어요. 이정숙이 말했습니다. 그래. 준혁이 눈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떡하라는 거예요? 이정숙이 말했습니다. 어떡하기는. 그냥 그랬다고 알면 되는 거지. 준혁은 한동안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니는 화 안 나요? 화는 나지. 그러나 너도 내 자식인데 어떡해. 그 한마디에 준혁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큰아들이 어머니 앞에서 처음으로 눈물을 흘렸습니다. 48살 남자가. 이정숙은 그 눈물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저 아이가 언젠가부터 나를 사람으로 보지 않고 있었구나. 어머니라는 역할로만 봤구나. 그리고 이제야 보이는구나.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가족은 조금씩 달라져 있었습니다. 박성재와 민수는 한 달에 한 번 단둘이 밥을 먹었습니다. 두 사람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아무도 몰랐지만 박성재가 그날 이후로 표정이 달라진다는 것을 이정숙은 알았습니다. 조금 더 가벼워진, 조금 더 편안해진 표정. 50년 동안 가슴에 묻어뒀던 것을 꺼낸 뒤의 얼굴이었습니다. 도영과 아름은 결혼식이 끝나고 신혼여행을 다녀왔습니다. 돌아온 뒤 아름이 이정숙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할머니, 저 잘 지내고 있어요. 이정숙은 그 전화를 받으며 웃었습니다. 밥은 잘 먹고 있어? 네. 도연이가 밥을 잘 못하는데 제가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 잘 가르쳐. 이정숙은 전화를 끊고 한참을 웃었습니다. 저 아이가 이 가족에 들어왔다는 것이 새삼 기뻤습니다. 지연은 결혼식 이후로 이정숙에게 더 자주 전화했습니다. 특별한 용건 없이 그냥 전화했습니다. 엄마 오늘 뭐해? 그냥 있어. 나 가도 돼요? 와. 그 짧은 대화들이 이정숙에게는 큰 것이었습니다. 딸이 엄마를 필요로 한다는 것. 그것이 이정숙에게는 50년 만에 얻은 가장 큰 선물이었습니다. 3년이 지났습니다. 지금 이정숙은 75살입니다. 흰 머리카락, 작은 키, 거친 손.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눈빛은 달라졌습니다. 더 조용해졌고 더 깊어졌으며 더 편안해졌습니다. 박성재는 올해 78살입니다. 건강이 많이 나빠졌습니다. 다리가 불편해서 외출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은 더 많은 시간을 함께 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박성재가 아파지면서 두 사람의 시간이 더 많아졌습니다. 어느 날 오후 두 사람이 거실에 나란히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박성재가 말했습니다. 우리 결혼한 게 언제였지? 이정숙이 말했습니다. 1977년 3월. 그러면 올해가 몇 년째야?
이정숙이 잠깐 계산했습니다. 48년째. 박성재가 말했습니다. 50년이 다 됐네. 이정숙이 말했습니다. 2년 남았어요. 박성재가 말했습니다. 그때까지 살아야겠다. 이정숙은 그 말을 듣고 텔레비전을 봤습니다. 살아야죠. 짧고 건조하고 그러나 그 안에 모든 것이 담긴 대화. 그것이 지금 이정숙과 박성재의 방식입니다. 민수는 올해 46살입니다. 박성재와의 관계를 어떻게 부를지 두 사람은 아직 정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라고 부르지도 않고 그냥 이름을 부르지도 않습니다. 가족 모임에서 민수는 박성재를 부를 때 어르신이라고 부릅니다. 이정숙은 그것이 지금 두 사람이 찾아낸 가장 적당한 거리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가깝지도 너무 멀지도 않은. 그러나 박성재가 다리가 아파서 병원에 갈 때 민수가 차를 가지고 옵니다. 아무도 부탁하지 않았는데 지연이 이정숙에게 말했습니다. 민수가 스스로 하더라고요. 이정숙은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로 하지 않아도 알고 있는 것들. 부르지 않아도 와 있는 마음들. 그것이 가족이라는 것을 이정숙은 이제 압니다. 준혁과 선영은 많이 달라졌습니다. 준혁이 이정숙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자주 연락하고 가끔 혼자 찾아옵니다. 예전처럼 상속 이야기를 꺼내지 않습니다. 선영은 여전히 이정숙이 온전히 믿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괜찮습니다. 모든 관계가 완전해야 하는 것은 아니니까요. 승혁은 여전히 자유롭게 살고 있습니다. 이정숙은 막내를 볼 때마다 그 아이가 태어나던 날 혼자 병원에 갔던 새벽이 생각납니다. 이 아이가 자유롭게 살기를 바랐던 그 새벽이. 그 바람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지금은 기쁘게 받아들입니다. 도영과 아름은 지금 첫 아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정숙은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오래된 일기장을 꺼냈습니다. 아이들이 어렸을 때 쓴 일기장이었습니다. 거의 40년이 된 것이었습니다. 이정숙은 그 일기장을 아름에게 줬습니다. 이 안에 도연이 아버지가 어렸을 때 이야기가 있어. 읽어봐. 아름은 그 일기장을 받아들고 이정숙에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이거 정말 줘도 돼요? 소중한 거잖아요. 이정숙이 말했습니다. 내가 더 소중히 여길 것 같아서. 아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이정숙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전하면서 여러 번 멈췄습니다. 이정숙의 말 하나하나가 단순한 사연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50년이라는 시간이 한 사람의 삶 전체가 담긴 이야기였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침묵에 대한 것입니다. 이정숙은 50년 동안 침묵으로 살았습니다. 그 침묵이 나쁜 것이었느냐고 물으신다면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 시대, 그 상황에서 이정숙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침묵이 때로는 가장 큰 무기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가장 큰 상처가 되기도 한다는 것을 이 이야기는 보여줍니다. 말해야 할 때 말하지 않는 것이 나를 보호하는 것인지 아니면 나를 더 깊이 가두는 것인지 그 경계를 아는 것이 관계에서 가장 어려운 일인지도 모릅니다. 두 번째는 진실에 대한 것입니다. 진실은 드러내야 하는가? 불편하고 아프고 관계를 흔들 수 있는 진실이라도. 이정숙은 결혼식장에서 그 선택을 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른 채로. 진실을 말하는 것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실이 숨겨진 채로 쌓이면 언젠가는 다른 방식으로 터진다는 것. 그것이 이 가족이 50년 만에 경험한 것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용서에 대한 것입니다. 이정숙은 박성재를 용서했습니다. 알았어요라는 두 마디로. 그것이 충분한 용서인지 아닌지 저는 판단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이정숙이 말한 것을 기억합니다. 용서는 상대방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미워하면 내가 더 힘드니까. 그 말이 이 이야기에서 가장 오래 남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는 관계에 대한 것입니다. 가족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피가 섞여야 가족인지 아니면 함께 살아온 시간이 가족을 만드는지. 민수는 50년 가까이 이 가족과 살아왔습니다. 혈연은 나중에 알았지만 관계는 이미 쌓여 있었습니다. 가족은 주어지는 것이기도 하고 만들어지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 두 가지가 동시에 일어나는 것이 이정숙의 가족이었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살다 보면 말할 수 없는 것들이 생깁니다.
숨겨야 하는 것들이 생깁니다. 그것이 나를 지키기 위한 것일 수도 있고 상대를 위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정숙의 이야기가 가르쳐 주는 것이 있다면 아무리 오래 숨겨도 진실은 어딘가에 남는다는 것입니다. 그 진실이 드러날 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면 그것이 50년의 삶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가장 단단한 것인지도 모릅니다. 이정숙은 오늘도 아침 6시에 일어납니다. 박성재의 아침 약을 챙기고 밥을 짓고 하루를 시작합니다. 어제와 같은 아침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달라진 아침입니다. 거짓이 없는 아침이니까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오래 남기를 바랍니다. 구독자 여러분, 이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와 댓글로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도 언제나 이 자리에서 기다리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하게 지내시길 바랍니다.